큰 변화의 중심에 있는 새로운 미디어는 바로 유튜브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95%가 유튜브를 이용합니다. 불과 2년 전의 자료인데요. 이제 거의 100%일 수도 있습니다. 인포데믹이라는 얘기겠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로 인한 새로운 미디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 문제이고 전 세계가 다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언론의 기능이 무엇일까를 요즘에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기능은 사회 속에 그냥 여과 장치 없이 유통되고 있는 정보들을 필터링하는 거다. 그 필터링을 우리 팩트 체킹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 미디어학부 마동훈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아침마다 신문이 배달되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죠? 네.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정에 혹시 TV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가정이 있습니까? 과거에 TV는 항상 거실에 있는 하나의 가구같이 딱 자리를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새로 지은 아파트에 가면 TV 놓는 자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TV 없는 가정들도 꽤 많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저는 집에서 신문을 구독합니다. 과거에는 좀 더 많이 구독했었는데 그건 제가 미디어 전공 교수여서인 것도 있지만 이제 조금 줄였습니다. 집안의 다른 구성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한 2개쯤 신문을 보고 있는데 신문을 아빠만 보는 미디어로 찍혀 있어가지고 이것도 신문 구독하지 말자 그러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더니 그래도 아이들이 아빠 신문은 계속 있어야 돼요. 때에 따라서 신문 용도가 다양합니다. 뭐 신문으로 뭐를 싸돌 수도 있고 신문으로 뭐 화분을 뭐 정리할 때도 쓰고 종이 신문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뭐 미디어 전공을 하는 교수로서 자괴심도 듭니다만 미디어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간의 변화가 아닌 대변혁입니다. 즉 종이 신문의 페이지 수가 늘어난 것 정도도 계속 변화했습니다. 섹션 신문이 되고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고 케이블 TV가 만들어지고 이건 단순한 점진적인 변화였는데요. 이제는 엄청난 대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신문이 배달되지 않고 TV 없이 종이 신문 없이 다른 방식으로 뉴스를 듣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영향력도 있었지만 최근 대단한 한국 영화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긴 하지만 플릭스, TV 플러스, 프라임 서비스 같은 OTT 서비스들이 이제는 영화를 대체하고 영화가 관객이 극장에 가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울산대학교 김도연 총장님이 언젠가 쓰셨던 건데 이건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미지인 것 같으니 제가 좀 빌려왔습니다. 허수아비가 있는데 새들이 저게 사람일까? 다른 새가 걱정 마, 저건 허수아비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휴대폰을 안 보고 있잖아. 맙소사 하면서 끝난 아주 깜찍한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참새들도 저걸 다 눈치챘으니까 앞으로 허수아비를 만드시는 분들은 휴대폰을 반드시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안의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까지 다 모여든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TV가 하나 있고 가족 구성원들이 많을 때에는 채널 주도권 다툼을 위한 작은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TV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다 모입니다. 즉 저녁 식사가 끝나고 어머님이 우리 과일 먹을까 하면은 과일 가지고 과일 먹을까 하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여드는 데는 다 거실이죠. 거실의 중심이 텔레비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패밀리 텔레비전이라는 이야기를 그런 단어를 많이 써왔습니다. 즉 텔레비전은 아주 전형적인
가족 중심의 매체이고요. 또 한편 가족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텔레비전이 거실에 있어도 실제로 텔레비전에 하고 있는 역할은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이름을 다시 붙이자면 패밀리 소셜 미디어의 시대가 아닐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한 그림을 보면 심지어는 아빠, 엄마, 아이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 들고 하고 있으니까 뭔가를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집에 있는 펫, 강아지조차 스마트폰을 하나 주세요. 라는 정말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 자체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금 따라서 신문산업과 방송산업과 광고산업과 영화산업과 전체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장 전형적인 큰 변화의 중심에 있는 새로운 미디어는 바로 유튜브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95%가 유튜브를 이용합니다. 불과 2년 전의 자료인데요. 이제 거의 100%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한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가능한데요. 제가 한 몇 년 전 일입니다만 아프리카에 있으면서도 현지인들도 유튜브를 사용은 하는데 이제 그 소위 데이터 용량 때문에 사용을 못할 경우는 있지만 모두가 유튜브를 사용합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의 76개의 언어로 88개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또 조금 숫자가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아마추어이건 프로이건 간에 우리 유튜버라고 이름 붙이죠. 전 세계에는 몇 명의 유튜버가 있을까요? 5천만 명의 유튜버가 있습니다. 대단한 숫자죠. 대한민국 국민 수가 5천만 명쯤 되죠. 그 정도의 숫자가 유튜버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프로, 아마추어 다 포함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 1분, 찰칵찰칵 60번 지나가는 1분 동안 약 300시간 분량이 올라옵니다. 제가 좀 하도 엄청난 수치여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계산기 갖다 계산해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늘 하루 동안 업로드되는, 오늘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업로드된 유튜브 콘텐츠를 제가 모두 보겠다 하면은 제가 밥 먹지 않고 잠자지 않고 50년 동안 봐야 되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불가능합니다. 유튜브 콘텐츠는 이렇게 많습니다. 유튜브가 우리에게 갖다 준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취향과 세상의 모든 정보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의견을 다 갖다 주겠다. 이 콘텐츠는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는 하나의 플랫폼이다. 그래서 유튜버 여러분들, 여러분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리로 오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일종의 약간의 규제는 있습니다. 즉 여기에 좀 비정상적인 어느 측면에서건 금지되어야 될 몇 가지 항목을 놓고 그것만 통과하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수익을 우리 나눕시다라는 게 유튜브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아침에 유튜브 딱 켰더니 어쩌면 내가 원하는 뉴스가 딱 올라오지. 유튜브가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보다 유튜브와 구글은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알아내느냐는 논리를 데이터 알고리즘의 논리라고 이야기하죠. 즉 과거에 반복된 어떤 특정인의 특정 집단의 반복적인 클릭 혹은 청취 행위, 시청 행위를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추적해서 딱 갖다 드리는 거죠. 유튜브만 보면 사실 사람이 보입니다. 이런 논리에, 즉 데이터 알고리즘에 기반을 한 비즈니스들이 지금 미디어 변혁의 큰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변화는 테크놀로지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과거에 15세기에 우리 인류사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구텐베르그의 대중 대량 인쇄술의 발견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책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책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대량 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급됐고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문학 작품들이 번역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신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잡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인류사에 엄청난 큰 변화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구텐베르그가 아직도 인구에 회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1895년에 프랑스의 루미에르 형제가 엉뚱한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조금 빨리 돌렸을 때 이게 모션 픽처가 되네. 그래서 지금도 영어로는 모션 픽처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예. 야, 이거 재미있네. 여러분들 와서 한번 보세요. 파리의 그랑 카페에 모여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1프랑씩 받을까 하고 시작된 게 바로 극장의 출발이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라디오, 텔레비전, 전파의 기술이 나오면서 텔레비전 테크놀로지가 생겼고, 그 텔레비전 테크놀로지가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가정마다 있는 소위 패밀리 텔레비전의 시대를 열었고, 종이와 아울러, 종이신문과 아울러 소위 TV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게 별로 오래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만들지만 또한 그 자체가 많은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특히 요즘의 미디어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바로 미디어와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 한 가지만 조금 시간 내에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사용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저의 94세 된 아버님이 제가 일주일마다 찾아뵈면서 식사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치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요즘에 특정 정당 혹은 특정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하는 누구누구 아니? 그러면 그거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그러면 너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사니? 뭐 이러시는데 엄청난 시청량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특정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시청량과 또 다른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시청량이 상충되게 돼요. 왜 그런가요? 아까 말씀드린 소위 데이터 알고리즘 때문에. 어떤 특별한 시청자가 나는 진보적인 이야기, 정치적 견해를 주로 좋아한다 하면은 튜브가 금방 알아차린다니까요. 그 정보만 계속 아침마다 전해줘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쪽으로 가게 되죠. 보수 또 한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20대의 젊은이들의 남성과 여성 사이에 벽이 생겼다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이 문제 저도 정말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젊은이들 보면서 참 뼈아프게 느끼는데요. 자, 이걸 강화시킨 것도 역시 오늘날의 미디어들입니다. 즉,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해 하고 하다 보면 정말 유튜브 따라가다 보면 더 그것이 강화되는 소위 영어로 reinforcement 이펙트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미디어들은 계속 과거의 지상파 TV나 과거의 종이신문과는 달리 미디어는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때에 따라서는 의도한 때에 따라서는 의도하지 않았다 그러지만 새로운 사회 문제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사회 문제로 생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신뢰, 트러스트의 문제입니다. 한 번 믿고 나면 또 다른 쪽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걸 사회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회는 점점 양극화가 됩니다. 신뢰는 실추됩니다. 신뢰는 소중한 사회적인 자본입니다. 5명이 모여서 창업을 하기 원하는데 이 5명이 서로 믿지 못하는 사이라면 앞으로 이 비즈니스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하죠. 5명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비즈니스를 하면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숨기려고 할 거고 그래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 사회적 자본이 있다면은 우리의 경제도 국가 정치도 좀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미디어에 의해서 유통되는 이 신뢰의 문제를 저해하는 가장 그 원인들로 꼽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짜 뉴스들입니다. 과거에 뉴스는 가짜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뉴스는 검증받은 진짜라는 걸 전제로 하니까. 또한 광고도 믿을 수 없는 가짜 광고들이 난무한다면 소비자 생활이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또 가짜 정보들. 지난 2년간 우리는 팬데믹에 엄청난 코로나로 인한 코비드-19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팬데믹의 데믹과 인포의 인포메이션의 인포를 합쳐서 우리 인포데믹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로 인한 새로운 미디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 문제이고 전 세계가 다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통령 선거를 겪으면서 이 가짜 뉴스의 진통을 엄청나게 겪었고요.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어떻게 식별하고 가짜 뉴스를 어떻게 다시 판정을 하는가, 그게 바로 팩트 체킹, 누가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보자라는 무브먼트가 미디어 쪽에서 나타나게 된 배경이기도 하죠. 인포데믹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이러스가 퍼나가기 위해서는 숙주가 필요하다 그러죠. 호스트. 인포데믹은 이런 숙주들을 먹고 삽니다. 첫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우리 주위에 확실한 것이 없을 때 뿌연 안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또 불안 때문이기도 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뭐 어느 한쪽에 줄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왼쪽 혹은 오른쪽에 줄을 딱 서야지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으면은 너무 불안해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신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신. 인포데믹은 이 세 개의 숙주를 먹으면서 마치 코비드-19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펼쳐나가듯이 이거는 한국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한 이 문제로서 바로 엄청난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 전염병이 바로 인포데믹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해법은 바로 미디어 자체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각 미디어들이 특히 유튜브의 시대에 이제는 많은 정보들이 그냥 유통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이후의 정보 유통 시대에 언론의 기능이 무엇일까를 요즘에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기능은 사회 속에 그냥 아무 여과 장치 없이 유통되고 있는 정보들을 필터링하는 거다. 그 필터링을 우리 팩트 체킹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요즘에 신문, 방송, 유력한 전통적인 매체들 보면 팩트 체커 혹은 팩트 체킹 코너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이게 맞고 틀리고를 다 판단하실 수 없으니 저희가 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또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우려는 그럼 팩트 체킹 결과는 맞는 거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튜브의 환경, 새로운 미디어의 환경은 우리가 여과 장치 몇 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즉 흐르는 강물이 오염이 됐는데 팩트 체킹 미디어의 노력은 오염된 물들을 좀 정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서 해보자라는 시도였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로서 완전히 이 강을 다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때 또 하나는 뭔가요? 그 강가에 있는 주민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즉 물을 막 드시면 안 되고요. 물을 드실 때는 정수기에 넣어서 한번 돌려서 이렇게 드셔야 되고요. 뭐 요런 캡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물을 떠서 딱 넣으면은 여기 있는 나쁜 균들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조언들을 해주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소위 그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스스로 각성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또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우리 그 방법을 바로 수용자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수용자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냐. 그 교육을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튜브가 여러분 즐겁게 해주죠. 시간 잘 가게 해주죠. 그러나 유튜브만 보다 보면 여러분의 정치적 편향성이 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가짜 뉴스에 속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가짜 뉴스 어떻게 식별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겠죠? 겪어보셨죠? 그런 것 좀 알려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종의 수용자 운동, 시민 운동의 하나로 우리 제안한 것이 바로 리디어 미터러스에 대한 관심입니다. IFLA는 미국의 도서관 협회인데요. 도서관 협회는 그야말로 우리 물리적으로 존재한 도서관 이외에 우리 사회에 유통되는 모든 서지를 통한 정보, 서지에 책에 담겨 있는 정보들을 관리하는 그 협회에서 이런 재미있는 시도를 했습니다. 가짜 뉴스 가려내는 법.
가짜 뉴스들이 우리 주위에 많으니 최소한 가짜 뉴스를 가려내는 한 8가지 원칙 정도는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야,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지? 한 번 더 물어보고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기도 하고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뉴스를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은 How to Spot Fake News, 어떻게 가짜 뉴스를 발견하는가 코로나 버전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코비드-19 팬데믹이 큰 문제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의 이 가짜 뉴스가 우리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3번째 백신 맞아야 되냐 맞아야 되지 않느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까? 사실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뭐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대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임상 검증이 채 끝나지 않은 채 백신 시도가 된 경우도 있으니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숙주 중에 뭐에 해당되죠? 불확실성, 불안한 심리,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자, 이럴 때는 특히 좀 더 주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코비드-19 코로나 버전 가짜뉴스 찾아내기 ILF의 권고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남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지 않으십니까? 네. 야, 이런 정보가 왔어. 이거 진짜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생각에 동조해 줄 만한 친구들을 빨리 찾아내요. 어떻게 찾아냅니까? 우리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부 연결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뉴스에 관심을 가질 만한 친구들을 또 빨리 찾아내가지고 채팅방 만들고 거기다가 보내버려요, 일단. 그래서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특히 팬데믹, 코비드-19 같은 이런 위급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확률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인 것 같아요. 실용적인 행동 지침인 것 같아요. 즉, 받은 거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내기 전에 한 번, 2번 더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보내자.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냐. 좀 천천히 해보자.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여러분 때에 따라서 어느 날 저녁에 자기 전에 정말 마음에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을 때 그걸 밤에 해결하고 자야지 하다 보면 잠 못 잡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방식인데요. 일단 무조건 불 끄고 눈 감습니다. 그리고 잠듭니다. 아침이 되면 그 엄청나게 큰 문제였던 문제가 작은 문제가 돼 있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해법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 판단, 문제 해결 능력은 늘 일관적이지 않아서 때에 따라 휴식이 필요하고 조금 있다 생각해 보면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그냥 보내는 거 하지 말자.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죠. 금방 들은 뉴스 금방 바로 보내는. 실제로 뭐 가짜 뉴스의 경우뿐만이 아니고 요즘같이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 특히 전통적인 신문과 미디어가 없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또 지키기 원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핵심은 뉴스 너무 많죠? 광고 너무 많죠? 정보 너무 많죠? 이 홍수 속에서 개인 여러분, 그 다음에 소비자, 공동체, 그 다음에 조직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신뢰 있는 사회는 바로 사회적 자본이 튼튼한 사회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튼튼하면 사회적 자본은 물질적으로 당장 보이지 않는 자본일지 모르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자본입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친구들 5명 모아놓고 이 친구들이 공동 프로젝트를 하게 해봤더니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해요. 마음에 잘 맞는 친구들 5명 만들어 놓고 그 마음에 잘 맞는다는 것이 다름 아닌 신뢰이겠죠. 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다시 만들어 놓고 이 친구들끼리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했더니 그 자체로서 굉장히 재미있게 프로젝트를 빨리 진행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신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학교에서 학부생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할 때 제가 그런 방법을 계속 택했습니다. 그전에는 공정하게 해준다는 이유로 그냥 랜덤으로 학생들의 팀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팀을 좀 만들어 보세요.
신뢰 자본을 일단 가지고 있는 그 신뢰 자본이 출발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더라. 소외되는 친구들이 생겨요. 자, 이 문제는 뭔가요? 신뢰 있는 사회, 사회적 자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 건 이상적인 거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럼 보니까 즉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가 튼튼한 친구들만 큰 그룹이 만들어지고 아닌 친구들은 소외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쨌건 신뢰의 회복과 사회적 자본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특히 새로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미디어의 시대에 국가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수적인 조건입니다.